안녕하세요. 감성화재 바이크송입니다. 인간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는 5개의 마을의 트레킹을 마치고 다시 자전거 여행을 계속합니다. 리오 마조레에서 기차를 타고 피사까지 이동하기로 합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이곳은 기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므로 본의 아니게 피사까지 점프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칭켄테레 마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포르토 베네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돌아오면서 들렸던 곳인데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곳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는 라스페치아까지 기차로 가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이곳까지 갔습니다. 라스페치아 기차역에 가면 안내소에서 이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버스가 있지만 저녁 늦게는 버스가 없으니 필히 돌아오는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버스는 손님이 많아서 좌석이 없을 수 있으니 염두에 둬야 합니다. 라스페치아에서 약 1시간 정도 버스로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리오 마조레에서 포르토 베네레까지는 산책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페치아 부두에서 페리를 이용해서 포르토 베네레 그리고 칭켄테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를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기원전 1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비잔틴 함대의 기지가 되었지만 643년에 게르만족에 의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굴곡된 역사를 거쳐서 1861년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관광 코스는 마을과 해변을 관광한 뒤 마을 뒤 작은 산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트레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트레킹 코스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 관계상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를 선택해서 가볍게 돌았습니다. 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고 옛 건축물의 흔적을 볼 수 있어 다녀올 만합니다. 이곳의 매력은 해안의 즐비한 카페와 레스토랑 등 이곳의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중해식 음식을 즐기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만큼은 지상 낙원인 곳입니다. 마을은 유명 관광지답게 아기자기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즐비하지만 저는 간단히 둘러보고 바로 뒷산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조금 가파르지만 구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습니다. 1시간 정도 트레킹을 마치고 해변에서 버스를 타기 전까지 야경 촬영을 했습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주 시계를 보면서 한 장의 야경 사진을 더 찍고 버스에 오릅니다. 다행히 저는 앉아서 라스페치아까지 돌아왔습니다. 카메라의 렌즈는 사람의 눈 기능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로 감성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더 감성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이고 그 결과에 사람들의 눈이 현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류의 사람이며 이곳 포르토 베네레의 해변은 그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포르토 베네레와 칭켄테레 사이의 리구리아 해안은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대 피사 지역은 로마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에트루리아인들이 정착지였습니다. 피사는 10세기와 11세기에 걸쳐 지중해 해상공화국 중 하나였고 제노바와 노르만의 해군과 함께 이슬람의 세력을 이탈리아 반도 서해에서 몰아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세기에는 지중해 서쪽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더욱 강대한 해상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시기에 피사는 스페인, 북아프리카와 교역하면서 황금기를 누렸으며 십자군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사는 대성당 옆에 종탑과 세례당을 세우는 등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를 다지며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1284년에 강력한 라이벌인 해상공화국의 제노바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역사의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기울어진 탑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 피사, 로마의 콜로세움과 함께 이탈리아의 유럽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곳이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원래 대성당의 부속시설인 종탑으로 건설된 건축물이 공사 중 기울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처럼 기울어진 탑이 되었고, 그 형상대로 기울어진 탑, 즉 사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역사의 뒷전으로 밀린 이 도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종탑이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종탑이 기울어지지 않았더라면 피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이 종탑은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에는 15개의 기둥들이 있으며 매 6번 층에는 30개의 기둥이 버티고 있습니다. 탑의 상층부에는 또 다른 작은 탑이 있습니다. 탑의 높이는 56m, 지름은 15.5m, 무게 100만 4,500톤의 대리석 건물이고, 피사에서는 특이하게도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탑은 1년에 약 1mm 정도 기울어져 4도에서 5.5도 정도 기울어졌으며 경사거리로는 4.5m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4.5m나 벗어나 있다면 과연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사탑은 한때 무너질 위험까지 있어 사람의 접근을 막고 1990년부터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언급되었는데 2018년 11월 20일 한국의 모 방송 전용 뉴스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강철 케이블로 탑을 고정시키고 기울어진 반대쪽에 흙을 파내어 사탑의 중심을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자중에 의해서 다시 기울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에 따라 2001년 경사 거리를 4.1m로 약 40cm 줄였다고 합니다. 이후 17년간 탑을 관찰한 결과 추가로 경사거리가 약 4cm 개선되어 현재는 4.1m가 벗어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년은 문제없다고 하니 모두들 안심하고 탑에 올라도 되겠습니다. 종탑 입구에 붙어있는 석판에는 1173년 8월 9일 착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이 종탑의 기초 깊이는 3m인데 4층 공사가 진행될 때 마치 사양길에 접어든 해상공화국 피사의 운명을 점치는 듯 집안이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1세기가 지난 1275년에 공사를 재개되었는데 후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려는 의도였는지 모르겠으나 중력의 법칙에 도전하려는 듯 기울어진 채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건축가 시모네 피자노와 조바니 피자노는 5층, 6층, 7층을 올리면서 구조적 안정을 위해 조금 덜 기울어지게 했습니다. 그냥 봐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자세히 보면 종탑의 중간점에 기울어진 각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종이 설치될 최상층을 얹었는데 이것은 가능한 수식에 가깝게 세워졌습니다. 이 종탑은 1350년에 완공되었으니 결과적으로 2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종탑입니다. 기적의 광장에 있는 세례당과 대성당 사이에 거룩한 뜰이란 뜻의 좌우로 길게 뻗은 묘지 건축물은 대성당과 세례당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 건축물은 1200년대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피사 해군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가져온 흙을 이곳에 깔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캄포 산토의 회랑 한쪽에는 피사가 낳은 또 한 명의 천재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석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때부터 이미 수학에 뛰어났으며 피사 공화국의 고문관인 아버지를 따라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로마 숫자보다는 아라비아 숫자로 수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1200년경에 피사로 돌아와서 32세 때
계산에 관한 책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하여 새로운 수학 체계를 전 유럽에 소개했는데, 이를 계기로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가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전 세계에 퍼지게 한 진원지가 바로 이 피사인 셈입니다. 피사 대성당은 1063년에 착공된 건물로 50년 동안이나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십자군 원정 당시에 약탈한 전리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1595년 화재로 소실되고 17세기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성당 건물의 길이는 대략 100m, 높이는 54m입니다. 그리고 파사드의 폭은 35.4m, 높이는 34.2m 규모입니다. 대성당 내부에는 갈릴레오 갈릴리에게 진자에 관한 힌트를 주었다고 알려진 청동 램프가 아직도 달려있다고 합니다. 건축가 디오티 살비는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세례당을 설계했는데, 잿빛띠가 박힌 흰 대리석을 사용하여 장식과 기둥이 늘어선 아케이드로 건물 외벽을 디자인했습니다. 세례당의 높이는 55m, 둘레는 107m로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성당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르노 강변에 위치한 작은 고딕 양식의 성당, 가시의 성모 마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썼던 면류관 가시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 14세기 초반에 세운 고딕 양식의 성당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성당의 이름이 가시의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아르노 강가에 있는 작은 성당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고딕 양식 성당으로 가장 작은 성당인 듯 합니다. 피렌체 시내를 흐르는 아르노 강이 이곳 피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여행 중 피사는 2번 방문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피사의 사탑과 첫 만남에 가슴 설레였는데, 두 번째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했는데 역시나 사탑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만든 사탑에 이상하리만큼 저는 마음이 갑니다. 하루 종일 사탑을 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여행을 진행합니다. 이탈리아 여행 중 터득한 기차역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탈리아의 대중교통 중 기차 이용이 자전거 여행자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지역을 확인하면 하나의 도시에 2-3개의 기차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 피사의 경우도 그렇고 피렌체도 그렇습니다. 이곳 피사도 피사 센테랄레와 피사 산 로렌조레 2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까운 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속열차를 타면 서지 않는 작은 역도 있지만 자전거 여행자는 완행열차를 이용하므로 대부분의 역에 정차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센테랄레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역은 중앙역으로 고속이나 고급 기차가 주로 정차하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완행열차 같은 개념의 기차들이 주로 정차하는 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사 산 로렌소레 역에서 피렌체까지 기차를 이용하여 점프합니다. 이탈리아는 기차가 발달한 국가로 완행열차가 작은 시골의 마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차표 발권할 때 자전거 있다고 하면 자전거에 대한 승차권도 같이 발권해 줍니다. 그리고 기차 타기 전에 플랫폼에 있는 작은 기계에 승차권을 넣어서 구멍을 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승차권을 발권하고 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열차 내에서 승차권을 검사하는 승무원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완행열차의 경우는 승차권 발권 시 날짜와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 시 구멍을 내야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표가 됩니다. 이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원칙적으로 부정승차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하고 다행히 부정승차는 면했습니다. 혹시 이탈리아에서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는 버스보다 확실히 기차가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전거 여행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은 르네상스의 도시, 꽃의 도시, 예술의 도시, 건축의 도시 등 많은 수식어가 있는 도시 피렌체입니다. 저도 많이 기대하고 방문한 도시입니다. 많은 기대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성아재 바이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